한국산이라고? 고작 40년 된 그 낡은 고물배로 우리 최첨단 함선을 상대하겠다고? 그는 비웃음과 함께 말을 내뱉었다. 그 말은 단순히 오래된 배 한 척에 대한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업,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장인의 혼에 대한 모욕과도 같았다. 이 모든 말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의 정부 청사 안에서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 그 조롱받던 노후 선박이 세계 해군을 충격에 빠뜨릴 전무후무한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모든 이야기는 그 운명적인 선택이 내려지기 직전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역사를 품은 팔라우의 바다에서 시작된다. 한반도에서 남쪽으로 약 3,000km 떨어진 팔라우 공화국. 그곳의 에메랄드빛 바다는 다이버들의 천국이자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계를 책임지는 신성한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그 평화롭던 낙원은 점점 짓밟히기 시작했다. 수백 척의 불법 어선이 이웃 대륙으로부터 몰려들며 팔라우의 영해를 유린하고 산호초를 망가뜨렸으며 바다 생명을 마구잡이로 수탈해갔다. 팔라우 해양 경찰을 이끌던 토미 국장은 날마다 이를 악물었다. 그가 가진 것은 단 몇 척의 고무보트와 권총 몇 자루뿐. 거대한 강철 어선들 앞에 무력감만이 매일 바다 위에 떠돌았다. 멈춰라. 여기는 팔라우의 영해다. 즉시 철수하라. 간절한 외침은 강철 갑판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들에겐 그저 코웃음거리일 뿐이었다. 일부는 고의로 고무보트를 향해 선회를 시도해 위협하고 파도를 일으켜 전복을 유도하기까지 했다. 그 차이는 힘과 폭력, 장비와 기술의 차이였다. 팔라우의 바다는 점점 침몰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법 조업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전쟁이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끝장난다. 결단을 내린 팔라우 정부는 빠듯한 예산을 모아 국제사회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지금 당장 진짜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순시선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그 구조 요청에 가장 먼저 응답한 국가는 아시아의 강국 중국이었다. 2012년 팔라우 회의실에 도착한 중국 대표단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최신형 태블릿을 펼쳐들고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유선형의 미래적 선체, 시속 40노트를 자랑하는 고속 경비정,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이 펼쳐졌다. 21세기의 바다를 지배할 진정한 함선입니다. 버튼 하나면 자동항해, 위협 탐지, 완벽한 냉난방, 승무원은 땀 한 방울 흘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선뜻 3척 세트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구매 시 중국 연수여행까지 덤으로 내걸었다. 긴 시간 장비 부족에 시달려온 팔라우 측은 눈이 반짝였다. 빠르고 스마트하며 첨단 기술이 접목된 그 배는 마치 힘과 정의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러나 곧 이어진 비교 프레젠테이션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중국 대표가 보여준 화면에는 낡고 투박한 선박 사진이 떠올랐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구조는 사각형에 가까웠다. 1970년대 건조된 이 배는 마치 박물관에서 꺼내온 유물처럼 보였다. 최첨단 시스템은커녕 터치스크린 하나조차 없는 기계식 계기판과 기름때 묻은 쇳덩이들이 전부였다. 중국 대표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은 채 말했다. 이게 한국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고물을 떠넘기다니 팔라우를 고물상으로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회의장은 웃음과 조소로 가득 찼다. 그 낡은 배는 스마트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최신 장비로 무장한 중국의 함선과 나란히 놓이니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 보였다. 팔라우의 한 젊은 의원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언정 자존심까지는 팔지 않겠다. 왜 쓰다 버린 중고품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단 말인가? 중국 대표단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다. 모든 판단 기준은 성능과 스펙이라는 시대, 그리고 이제 한국은 끝났다는 확신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표면적인 수치와 겉모습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깊은 진심과 영혼, 그리고 그 낡은 배에 40년을 견뎌온 한국 기술자들의 집념 어린 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회의실 구석, 침묵 속에 있던 한 한국인. 그의 이름은 박진우. 그는 그 어떤 도발에도 흔들림 없이 조용히 낡은 선박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 한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 기술의 자부심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렇다. 이 회의는 단순한 함선의 비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본질을 볼 것인가, 겉만 볼 것인가, 화려함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신뢰를 선택할 것인가,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조소와 냉소가 가득했던 회의실. 그 가운데 박진우라는 이름의 중년 한국인은 아무 말 없이 연단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태블릿도 현란한 스펙이 적힌 카탈로그도 없었다. 다만 기름때가 묻은 두꺼운 정비기록부 한 권과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는 스크린에 비친 낡은 배를 가리키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이 배는 오래됐습니다. 최신 인공지능도 냉난방도 갖추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 배는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바다 위에서 멈춘 적이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40년 동안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었다는 그 말은 기술적 신뢰성을 넘어선 경외감마저 불러일으켰다. 박진우는 말을 이었다. 이 배가 만들어진 시기는 1970년대.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고도 성장기에 돌입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 기술자들이 포항 제철의 강철과 현대의 엔진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던 시대였죠.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국이 팔라우에 제공하려는 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작은 요새였다. 왜 한국은 첨단 디지털 제어 시스템 대신 아날로그 엔진을 고집했는가? 박진우는 그 질문에 한국 제조업이 담고 있는 철학을 꺼내 보였다. 팔라우의 바다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강렬한 햇볕, 바닷물 속의 염분,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폭풍우. 이런 환경에서는 섬세한 전자기판은 자칫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다. 만약 전자장비가 고장난다면 현지 기술자들은 그 복잡한 시스템에 손도 댈 수 없을 것이다. 부품은 해외에서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 누가 바다를 지킬 것인가? 하지만 우리의 배는 다릅니다. 박진우는 정비 기록부를 들어보이며 선언했다. 이 배의 엔진은 망치와 스패너만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구조가 단순하니 고장 확률도 낮고 혹시 고장이 나더라도 승무원 스스로 응급 수리를 할 수 있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온 실용성과 생존성입니다. 이 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해양의 거친 파도를 견뎌온, 그리고 수많은 해양 경찰의 생명을 지켜온 실전에서 검증된 존재였다. 박진우는 정비 기록부를 펼쳐 보였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에는 지난 40년간의 정비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언제 어느 볼트를 교체했고 어떤 정비사가 어떤 방식으로 수리를 진행했는지. 그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기술과 신뢰, 혼이 이어져 온 시간의 연대기였다. 한국인은 물건을 만들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안에 혼을 불어넣고 후대에 물려줍니다. 박진우는 그 정비 기록부를 팔라우 측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배와 함께 그 배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수많은 예비 부품, 그리고 무엇보다도 팔라우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한국에 숙련된 정비사를 파견해 완전히 전수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다. 기술과 자부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짊어질 동반자로서의 진심 어린 제안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뒤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여유를 부리던 중국 대표단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허둥대며 반박했다. 정신론 따위로 중국의 어선단을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40노트의 속도가 있어야 적을 추격할 수 있어요. 느린 배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한국의 배는 고작 7, 8노트, 중국의 배는 40노트에 달했다. 압도적인 속도의 차이, 회의실에 다시 회의적인 시선이 오가기 시작했다. 아무리 진심이 담겨있다 한들 실제 성능 앞에서는 무력하지 않겠느냐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조용히 지켜보던 팔라우의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나라의 원로였고 팔라우의 슬픔과 기적의 역사를 모두 기억하는 증인이었다. 속도가 전부가 아니오. 강함이란 겉모습이나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오. 그의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뚫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아무도 그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팔라우와 한국 사이에는 그 누구도 모르던,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은 피와 눈물의 약속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게 손을 든 한 젊은 의원이 대통령을 바라보며 물었다. 대통령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신론만으로는 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적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40년 된 배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다시 냉정해졌다. 중국 대표단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그 자리에 있는 이들 대부분도 속으로는 동의하는 눈치였다. 아무리 좋은 의미와 철학이 담겨 있다 해도 지금 당장 맞서야 하는 상대는 무자비하고 현실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팔라우의 레멘사우 대통령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지금의 논리나 시선 넘어 훨씬 더 먼 과거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마이크를 쥐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 잠시 오래된 이야기를 하고 싶소. 1944년 펠리우 전투에 대한 이야기요. 회의실은 일순 고요해졌다. 그 이름은 팔라우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신성한 기억이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한복판에서 섬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던 바로 그 전투. 그때 미군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 섬에 상륙했소. 하늘에는 폭격기들이 쏟아지고 바다는 거대한 함대로 메워졌지. 우리는 당연히 최전선에 서서 싸워야 할 줄 알았소. 많은 식민지들처럼 일본은 현지인을 방패 삼아 앞에 세우곤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소.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일본군에 속해 있던 한 부대의 한국인 지휘관 김영수 대자가 팔라우 원로들을 불러 놀라운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우리 군은 여러분과 함께 싸울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섬 주민들은 분노했다.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이들이 전쟁의 막바지에 와서 자신들을 외면한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오해였다. 한국 병사들은 그들을 전투에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섬 주민들을 몰래 배에 태워 피난시키고 자신들은 그 자리에 남았다. 마지막 배가 떠날 때 한 젊은 한국 병사가 울먹이며 외쳤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여긴 저희가 맡겠습니다. 당신들은 살아야 합니다. 그 순간 팔라우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함께 싸울 수 없다는 말은 단순한 회피가 아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한국 군인들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대통령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오래전 그 전쟁에서 한국 병사들이 보여준 희생과 용기가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요. 그들은 말뿐인 계약서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변했다.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던 젊은 의원들조차 점차 숙연해졌고 이내 몇몇은 눈가를 훔치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스크린에 비친 낡은 한국산 순시선을 가리켰다. 겉모습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배에는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바다 위에서 수많은 생명을 지켜낸 그 강인한 생명의 기록이자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중국 대표단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의 배는 훌륭하오. 빠르고 스마트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존중을 느끼지 못하오. 당신들은 상품을 파는 상인이지만 한국은 마음을 전하는 친구입니다. 나는 한국을 믿소. 저 배가 40년이 되었든 상관없소. 그들이 보내온 건 단순한 배가 아닌 진심이요. 그 순간 회의장은 전율로 뒤덮였다. 계산과 효율을 넘어선 사람의 진심이 가진 힘, 그리고 단순한 거래가 아닌 약속을 중시하는 선택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는 의원, 말을 잃은 젊은이들, 그리고 좌절에 빠진 중국 대표단. 투표는 압도적이었다. 만장일치로 한국의 낡은 순시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국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믿을 수 없군. 후회하게 될 겁니다. 고물배로 우리 어선단에 맞서겠다고 바닷속에 수장될 뿐이요. 그러나 더는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팔라우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박진우와 그가 가져온 낡은 사진 속 선박에 집중되어 있었다. 박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는 참지 못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팔라우의 운명은 한 척의 오래된 배에 맡겨졌다. 그 배는 한때 동해의 거센 물결을 가르며 수많은 임무를 완수했던 전설의 순시선. 팔라우에서는 그 배에 새 이름이 붙여졌다. 케담, 그들의 언어로 명예를 뜻하는 이름이었다. 수개월 후 대한민국에서 철저한 정비를 마친 케담이 팔라우 항구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 아침 햇살 아래 선체는 눈부시게 빛났고 하얗게 도색된 외벽은 마치 새 생명을 부여받은 듯 당당했다.
박진우와 한국 정비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닦고 손질한 흔적이 배 곳곳에 묻어 있었다. 누군가 고물이라 불렀던 그 배에서 이제는 쇳내 대신 자긍심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감상에 젖어 있을 틈은 없었다.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운명은 참 잔인하게도 그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팔라우 북서쪽 해역에서 긴급 통신이 날아들었다. 정체불명 대형 선단 20척 이상 접근 중 긴급 대응 요망. 드디어 나타난 것이다. 경고를 무시하고 팔라우를 침범하려는 불법 중국 어선단. 거대한 철갑에 둘러싸인 2,000톤급 선박들이 무리를 지어 물결을 일으키며 밀려왔다. 그 앞에 선 것은 단 한 척, 바로 쾌담이었다. 항구는 순간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다. 설마 진짜 저 낡은 배 하나로 저 무지막지한 선단을 막아낼 수 있을까? 방금 전까지 환호하던 사람들 사이로 정신론만으로는 안 될 거라는 불안한 속삭임이 퍼졌다. 그때였다. 쾌담의 연돌에서 검은 연기가 힘차게 뿜어져 나왔다. 마치 무언의 대답처럼 대한민국이 남긴 강철 심장이 포효하기 시작한 것이다. 총원, 전투 배치. 해당 해역으로 즉시 항해한다. 대한민국 배의 저력을 보여주자. 선장의 호령과 함께 쾌담은 고요한 항구를 떠나 전장으로 향해 나아갔다. 무장이 빈약하고 속도도 느린 40년 된 노후순 시선. 하지만 그 배는 그 누구보다 단단한 믿음을 품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해군 관계자들,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국제 언론의 시선이 쾌담을 주목했다. 인공지능도 고성능 위성 장비도 없이 단 하나의 배가 펼치는 전대미문의 해상 대결. 마침내 바다는 폭풍과 같은 현실을 맞이했다. 거센 파도와 함께 중국 선단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철벽으로 이루어진 벽처럼 수십 척의 선박이 쾌담을 포위하듯 둘러쌌다. 시야를 가득 메운 거대한 강철의 그림자. 그들은 경고도 무시한 채 마치 사냥감을 조롱하듯 선회를 반복했다. 포위됐습니다. 선장님, 중과부적입니다. 조타실 안에서 항해사가 외쳤다. 상대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존재였다. 충각이 달린 선수, 굵은 철판, 속도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속, 수적으로, 기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열세였다. 무전기에서는 거친 중국어와 조롱 섞인 영어가 흘러나왔다. 이봐, 고물박물관 배야. 돌아가라. 가라앉기 전에 말이지.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다. 자신들의 최신 장비가 승리를 보장할 거라는 믿음. 그러나 쾌담의 선장은 조용히 박진우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당황하지 마라. 기계를 믿어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강철을 믿어라. 그때였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해역을 뒤덮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비바람은 배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다. 파도의 높이는 3m를 넘기 시작했고 바다는 순식간에 전쟁터를 닮아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신 함선들의 약점이 드러났다. 그들의 정교한 센서들은 복잡한 파도의 흐름에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몇몇 선박은 균형을 잃고 대열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쾌담은 달랐다. 1970년대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이 담긴 설계, 파도를 가르기 위한 깊은 선저, 낮은 무게중심, 그 모든 것이 전자장비 없이도 균형을 유지하는 물리적 명작이었다. 바람에 휘청일 때마다 쾌담은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수평을 되찾았다. 단순하지만 강인한 그 움직임은 선원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이 배라면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다. 적선단 중 가장 거대한 선박이 전속력으로 쾌담의 측면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피할 수 없습니다. 충격 대비. 순간 세찬 물보라와 함께 거대한 금속음이 바다를 가르며 울렸다. 충돌. 모두가 침묵했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강철 덩어리가 들이받은 낡은 순시선이니 장갑이 찢어지고 침몰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물보라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쾌담은 그대로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과 작은 흠집 외에는 구조적 손상은 전혀 없었다. 반면 충돌한 중국 선박의 선수는 처참히 찌그러져 있었다. 마치 알루미늄 캔을 손으로 찌그러뜨린 듯 용접 부위에는 균열이 생겼고 당황한 승무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적의 무전기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고물이 멀쩡하다고? 말도 안 돼. 왜 저 배는 안 부서지는 거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조선 기술의 진수였다. 포항제철의 강철. 수십 년 전 불순물을 제거하고 탄소 함량을 정밀하게 조절한 최고의 인성이 그 비밀이었다.
속도와 무게를 줄이기보단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겁고 두꺼운 강철을 선택한 대한민국 기술자의 철학. 쾌담은 그 철학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무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중국 선단은 점점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겐 단순히 충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쾌담은 고물 따위가 아니었다.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강인한 실체, 마치 살아있는 전설처럼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 이 기회다. 20mm 기관포 준비. 선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갑판 위에 설치된 기관포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적선을 향했다. 물론 이 무기는 현대식 자동 조준 시스템도 레이더 연동 장비도 없었다. 오직 사수의 눈과 손끝 감각에 의존해야 하는 구식 무기였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증거였다. 쾌담의 사수들은 한국 해양경찰에게서 전수받은 조준법과 사격수를 완벽히 숙지하고 있었다. 컴퓨터가 아닌 인간의 의지가 만든 사선 셔센, 진정한 장인의 손길이었다. 목표, 적선 전방 50m, 경고 사격 개시. 차가운 금속성이 울리고 발사음이 바다 위에 퍼져나갔다. 건조한 탄피 소리와 함께 총타는 포물선을 그리며 적선의 앞쪽 해수면에 떨어졌다. 물기둥이 솟구치고 그 위에 묻힌 강철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경고했다. 다음은 실탄이다. 당황한 중국 선단은 혼란에 빠졌다. 이 고물 배가 어째서 저렇게 정확한 사격을 하는가? 컴퓨터도 없이 어떻게 적의 위치를 그렇게 읽어내는가? 그 순간 쾌담은 단순한 선박이 아닌 괴물로 비춰지기 시작했다. 후퇴하라. 저 배는 위험하다. 도망쳐. 혼비백산한 중국 어선들은 앞다투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물이 지어 있던 선박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조롱과 위협을 일삼던 그들이 이제는 공포에 찬 눈빛으로 도망가고 있었다. 팔라우의 바다는 그렇게 지켜졌다. 인공지능도 40노트의 속도도 반짝이는 선체도 없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진심과 기술이 있었다. 쾌담의 선내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한 젊은 기관사는 눈물을 머금고 엔진을 쓰다듬었다. 고맙다. 잘 버텨줬구나. 넌 진짜 최고의 파트너야. 그 말에 대답하듯 쾌담의 엔진은 규칙적인 고동을 내며 힘차게 울렸다. 쉼 없이, 변함없이.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소리가 아니었다. 사람과 함께하는 진정한 신뢰의 심장이었다. 팔라우 사람들은 그 순간 깨달았다. 한국이 남기고 간 신뢰란 무엇인지, 박진우가 왜 최신 기계를 거부하고 직접 손으로 정비하고 관리했던 것인지, 그리고 왜 그가 정비 기록부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는지. 이 전투, 쾌담의 기적이라 불린 해상 전투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뉴스 헤드라인은 한국 순시선의 승리를 대서특필했고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다. 스펙상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낡은 배가 최첨단 중무장 선박을 물리적으로 압도한 현실. 이는 그저 전쟁의 승패가 아닌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를 되묻는 물음표였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다. 팔라우에서 환희에 찬 축제가 벌어지던 그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연달아 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같은 시기 중국산 고속 순시선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발생한 일들이었다. 엔진 멈춤, 선체 균열, 수리 불가. 사용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중국산 배는 잇따라 고장을 일으켰고 수리비는 선박 가격을 웃돌았다. 더 큰 문제는 그들에 대한 사후 지원이 전무했다는 점이었다. 판매가 끝나자 중국의 기술자들은 감감무소식, 부품은 오지 않았고 고장 신고는 무시되었다. 남은 것은 낡아버린 고속배와 분노한 해양 경찰뿐이었다. 그 순간 팔라우의 선택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들은 최신을 버리고 진심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다를 지켰다. 쾌담은 지금도 팔라우 해역을 순찰하고 있다. 반세기가 지난 선체지만 그 엔진은 여전히 힘차게 고동치고 있다. 왜냐고?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이 남긴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쾌담의 기적적인 승리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지 몇 년이 흘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바다 위에서 드러난 진실은 더욱 잔혹하고 명확했다. 팔라우처럼 진심을 택하지 않았던 나라들, 즉 값싸고 빠른 최신 장비라는 유혹에 이끌려 중국산 함선을 선택했던 국가들은 하나둘씩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남태평양의 다른 섬나라들, 그곳에서 들려오는 보고는 한결같았다. 운항 중 엔진 멈춤, 전자장치 고장, 선체 균열, 부품 수급 불가. 단지 몇 개월 전까지는 잘 작동하던 그들이 자랑하던 최신의 배들은 하나둘씩 항해를 멈췄다. 염분에 취약한 전자 시스템은 고장이 잦았고 그 누구도 내부를 손댈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리를 요청해도 부품은 오지 않았고 중국의 기술자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남겨진 것은 바다 위를 떠도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와 애꿎은 선원들의 좌절뿐이었다. 배보다 수리비가 더 비싸졌고 결국 많은 나라들은 그 함선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제품의 화려한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진짜 강함은 외형이 아니라 책임지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반면 팔라오는 달랐다. 지금도 팔라오의 바다 위를 쾌담은 묵묵히 지키고 있다. 비록 반세기가 넘은 노장이지만 그 심장은 변함없이 힘차게 뛰고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것은 정비 가능한 배였고 책임지는 기술이었기 때문이다. 그 배가 여전히 운항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박진우가 남긴 두꺼운 정비 기록부였다. 이 책은 이제 팔라오 해양경찰의 성서가 되었다. 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볼트의 교체 시점, 엔진 윤활 주기, 고장 대응법.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한국 정비사들이 피와 땀으로 남긴 실전 매뉴얼이자 장인의 혼이었다. 팔라오의 젊은 정비사들은 더 이상 수입 기술자에 의존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손으로 볼트를 조이고 기름을 묻히며 마치 쾌담이 가족인 양 애정을 담아 다뤘다. 쾌담은 이제 단순한 배가 아니라 팔라오 국민들의 자부심이었다. 그리고 그 정신은 그 배에만 머물지 않았다. 팔라오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버리고 새로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좋은 것을 오래 아끼고 관리하는 문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진정 세계에 내세울 기술의 정수였다. 속도보다 신뢰, 화려함보다 실용성, 사후가 없는 거래보다는 끝까지 함께하는 동반자. 이러한 가치는 쾌담이라는 배와 박진우라는 한 사람이 보여준 위대한 유산이었다. 지금 이 순간도 바다 어딘가에서 대한민국이 남긴 기술과 정신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비록 눈에 띄지 않아도 결코 녹슬지 않는 신뢰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진짜는 결코 빛이 바래지 않는다. 그것이 쾌담이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다.